안녕하십니까. 합기공 민법을 맡게 된 양민이라고 합니다. 본교재 합기공은요,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중에서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정리하고, 그리고 핵심 이론, 그리고 마무리,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보통 학원 강좌 프로그램이 4단계로 이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딱 한 권으로 하나로 완결성을 갖는 이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서 기초 용어에서 그 다음에 핵심 이론에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키워드까지 한 방에 정리하는 이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강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은요 1차 과목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총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파트. 보시면 민법 총칙 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파트, 그 다음 계약법 파트, 특별법 파트,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총괄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문항은 총 40문항인데 이렇게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 파트에서 10문항, 그 다음 물권법 파트에서 14문항, 그 다음 계약법 파트에서 10문항,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6문항, 토탈해서 40문항으로 영역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맨 앞부분이 바로 오늘 첫 강좌 진행하게 된 민법 총칙 영역이 되겠습니다. 총칙 부분. 참고로 총칙 부분이 제일 들어갈 때 조금 까다롭고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이나 물권법에 대한 총괄 규정이에요. 총칙이 총괄 규정, 총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법이나 물권법이 좀 이게 익어져야지 한꺼번에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이걸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쉽고 간결하고 최대한 핵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 민법 총칙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가시기 전에 책의 편제를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책의 편제가요 340페이지 보시게 되면 먼저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용어가 먼저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용어, 이 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 잘 안 되시면 바로 이 용어를 보시면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부분으로 이론 전개가 있는데, 이론이 순서대로 목차대로 쫙쫙쫙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하고 이론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343페이지 보시게 되면 빈출 핵심 지문에서 그 파트에서 해당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이 총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장점은 옆에 보시게 되면 3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이론이 되어 있고 바로 키포인트가 우측에 전개되어 있어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점수 받으시는데 아주 유용한 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바로 핵심 논점 파악에 유용하도록 책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로 강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맡고 있는 이 민법이라는 과목은 개인하고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이에요. 분쟁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럼 그 분쟁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하고 개인 간의 이런 사적 분쟁인데, 이 분쟁을 민법전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컨대 여기 임대인 있고 이쪽에 임차인 있을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만약에 1년이라고 이렇게 계약서에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지요. 그럼 계약서대로면 임대인은 1년 지났으니까 임차인을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나중에 보시게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저 특별법 저 부분, 저 4개 영역 중에서 마지막 부분, 저 특별법에
보시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서대로면 1년이요. 1년이죠. 계약서대로면 1년이니까 나가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법에 2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을 보장한다라고.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은 1년 해놨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기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세입자 나가라 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차인 쪽에서 역으로 나 2년 살 권리가 있다.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의 분쟁을 민법전이라는 커다란 법 규범 안에서 해결을 도모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4개 영역으로 세분해서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민법 총칙 파트, 두 번째가요 물권법 파트, 그리고 세 번째가 계약법, 그리고 특별법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세분해서 내용 전개를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맨 앞부분 권리 변동에 관한 논의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임대인이 1년 됐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느냐 나한테 계약서대로 1년 됐으니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느냐 역으로 임차인한테 나가줘야 될 의무가 집을 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 그 분쟁을 민법전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에 관한 고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래서 민법 총칙의 첫 번째로 권리 변동에 관한 고찰 이 부분을 맨 첫 주제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권리가 변동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권리가 생기는 거를 발생이라고 그래요. 거기 책 보시면 341페이지 보시게 되면 권리가 생겨서 변해서 사라지는 과정.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권리가 변동한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권리가 생기는 거. 어떤 권리가 처음으로 생겼다, 발생했다 이거죠. 그 다음 변했다. 권리도 변해요. 변하는 거를 변경이라고 그래요. 변경. 그리고 마지막에 권리가 사라지는 거를 소멸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따라서 변동이라는 개념 안에는 세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발생해서 변해서 사라지는 것. 이걸 줄여서 변동이라고 그래요. 변동. 자, 그러면 권리가 생기는 과정, 변경되는 과정, 소멸되는 과정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건물 우리가 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건물 소유권이 생기죠. 이 생기는 거를 최초로 취득했다. A가 아파트 소유권을 맨 처음에 지어서 소유권을 얻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원시 취득이다. 즉 원시 취득이라는 말은 최초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로. 원시 취득 이꼬로 최초 취득이다. 그 다음에 이 지은 건물을 팔아넘기면 B한테 매매로 팔아넘기게 되면 소유권이 옮겨가죠. 이렇게 옮겨가죠. 옮겨가는 거를 승계취득이라고 불러요. A의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더라. 왜 넘어갔냐? 매매 때문에. 매매로 팔아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게 승계취득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이론 구성할 수 있어요. A의 집에 대해서 B가 임차권을 얻었습니다. 가게 임차권을 해요. 임차권을 얻어가지고 요 임차권을 권리금을 받고 C한테 넘겼다. 그럼 권리가 이전한 거예요. 임차권이 생겨가지고 C한테 넘어간 거죠.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가게 점포에 대한 임차권이 생겨서
생긴 게 원시취득이죠. 생긴 게 원시취득. 얘가 최초로 가게 임차권을 얻었어요. 점포를. 그리고 그거를 권리금을 받고 여기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했다. 양도했다. 넘겼다는 얘기죠. 넘겼다. 누구한테? C한테. 그럼 이 점포요. 이 점포가 만약에 여기가 호프집이었다. 호프집에 대한 점포를 맨 처음에 얻은 거는 B예요. B. 그 점포 임차권을 넘겨받은 게 봉순이었다면 봉순이는 B로부터 임차권을 뭐 한 거냐면 승계받은 거죠. 이렇게 승계받은 거죠. 그래서 C는 임차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얘가 승계취득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가 또 가게 점포를 운영하다가 D한테 또 넘기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권리는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계속 변해요. 변하고 변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의 과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쟁이 생겨요. 여기서 이 사람하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주인하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분쟁을 다루기 위한 도구요. 도구로 권리 변동을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거는 딱 둘 중에 하나다. 최초로 얻었느냐? 그러면 원시취득. 그 사람을 통해서 넘겨받았느냐? 승계취득.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주제는 원시취득에 속하는 사례가 뭐냐? 원시취득의 사례에 속하는 거. 그거를 짚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41페이지 원시취득에서 보시면 예가 나와 있어요. 예가 보면 건물을 신축했다. 이게 원시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주물 선점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주물은 뭐냐? 주인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 없는 물건을 내가 최초로 가졌다. 왼쪽에 용어 보실까요? 용어 보시면 세 번째 보면 용어에 무주물 선점이 나와 있어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사로 가지려고 선점하는 거. 이걸 무주물 선점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바다 낚시를 가서 고기를 낚았다. 지금이 뭐 볼락이 잘 잡힐 때라고 그래요. 바다 낚시 가서 볼락이라는 물고기를 내가 잡았다. 주인 없는 고기를 잡은 거죠. 낚은 거죠. 이걸 우리는 무주물 선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이분이 최초로 소유권을 얻어서 원시취득이고 무주물을 선점하는 것도 고기를 최초로 잡은 사람이 원시취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유실물을 습득했다. 유실물은 뭐냐면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었다. 길을 가다가 수표를 하나 주었다. 이게 유실물 습득입니다. 그럼 누구 거냐? 주운 사람 거죠. 주운 사람 거. 여기서는 선점한 사람, 여기는 주운 사람. 이 사람이 최초로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실 부분이 시효취득입니다. 시효취득. 이건 우리 나중에 물권법에서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또 보실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는 것들은 민총에서 보시는 것들은 물권법에서 다시 또 만나게 될 주제를 미리 한번 땡겨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실 겁니다. 시효취득은요.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라고도 읽어요. 뒤집어서. 시효취득을 취득시효라고도 읽는데 이건 뭐냐면 남의 땅에 점유를 20년간 하면 남의 땅에 점유를 20년 하면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왼쪽에 용어 해설 볼까요? 용어 해설 보시면 핵심 용어 네 번째 보면 점유 취득시효 나와 있어요. 남의 땅을 20년간 소유이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줘버려. 누가요? 법률에서. 이걸 시효취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시효취득을 하는 이분은 남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법률에 의해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것도 원시취득입니다. 이게 원시취득에 들어간다는 거. 이걸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기억하셔야 될 핵심 타켓은 이 부분입니다. 시험에 나올 주제는 다음 중 원시취득인 거를 골라라 이거예요. 이게 원시취득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원시취득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이쪽 거 고르시면 되죠. 승계취득인 거. 자, 그 승계취득에 들어가는 게 그럼 뭐냐? 요거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로요. 집을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렇게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승계받았다라고 그래요. 이 소유권을, 요 소유권 301호 소유권을 B가 승계받았다. 뭘로? 매매로. 이게 승계취득. 그럼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받으면 마찬가지죠. 경매로 301호 가져와도 승계받은 거예요. 승계취득. 근데 이 승계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이 매매로 넘겨주는 게 있어요. 소유권을 넘겨주면 뭐라고 하느냐?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이전적 승계. 이 소유권으로 넘어왔다. 이전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이전적 승계. 근데 설정적 승계는 뭐냐면 이 집주인이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혔다. 저당을 잡혔다 이거지 이렇게요. 그럼 소유권 일로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파는 거죠. 집을 파는 거죠. 근데 저당을 잡히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이쪽으로 이전이 일어나지 않죠. 그거를 이전적 승계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불렀어요. 설정했다. 소유권 넘겨주지 않고 설정만 했다. 그래서 승계취득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구별의 기준은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렇게. 이쪽에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고요. 일로 안 넘어가고 여기가 그대로 소유권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적 승계를 보시게 되면 권리가 이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양도했다라고 그래요. 얘가 집을 팔아서 양도했다. 얘가 집 사가지고 다시 C한테 양도했다. 이게 이전적 승계예요. 경매로 넘기든 매매로 넘기든 넘겼다. 근데 이 이전적 승계는 다시요. 매매로 팔면 특정 승계라고 그래요. 특정 승계. 301호만 얘가 넘겨받아서 특정 승계. 근데 상속을 받으면요. 이 301호를 상속을 받으면 이 301호에 얽혀있는 모든 권리를 자식이 다 넘겨받죠. 그거를 이름하여 포괄승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매는 특정승계라고 그래요. 특정승계. 왜? 301호에 대한 요것만 넘겨받았으니까. 근데 상속은요. 301호에 얽혀있는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빚더미까지요. 빚더미까지 떠안으니까 이거를 포괄승계했다라고 그래요. 포괄승계했다. 그래서 상속이냐 매매냐가 달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매매는 요 권리만 가져오는데 상속은요. 여기 있는 뭐까지요? 빚더미까지. 빚더미까지 다 끌고 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괄승계했다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매매도 상속도 소유권이 어떻게 돼? 일로 넘어오는 건 똑같아요. 넘어오니까 무슨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하고요?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가. 이렇게 구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는 집에다가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하든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이거를 설정적 승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권리가 태어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다. 최초로 얻었느냐 승계받았느냐. 이 두 개 개념 대칭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시취득의 사례에 속하는 걸 쭉 이렇게 나열했어요. 이걸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이 학습의 첫 번째 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원시취득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가공은 뭐냐면 공장에서 옷을 만들든가 신발을 만드는 거, 제품을 만드는 거를 가공이라고 그래요. 옷을 제조하는 거. 이걸 가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가공한 옷은 누구 거냐? 만든 사람 거죠. 만든 사람. 공장 주인이 만들었다. 이게 원시취득이죠. 그리고 가공으로 옷 만드는 것도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만든 거를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사오는 거죠. 사오는 것이 바로 승계취득이에요. 만드신 분이, 가공하신 분이 원시취득이고 매장에서 사오면 우리가 승계취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시취득의 사례를요. 사례 그 옆에다가 키포인트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키포인트에다 적어보시면 발견이 하나 더 있네요. 발견, 매장물 발견.
발견은 뭐냐면 매장된 물건을 내가 발견했다. 땅속에서 발견했다. 매장물. 땅속에 고려청자가 10개 있는 거를 내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게 매장물 발견이에요. 매장된 걸 내가 발견했다. 그럼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조차도 매장물 발견도 발견자가 원시 취득하게 돼요. 발견자가. 가공물은 누구 거예요? 가공한 사람, 가공자가. 그래서 여기 원시 취득의 사례에 들어가는 거 여기 암기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암기법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효 취득, 신축, 가공, 발견,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정. 그 6가지가요. 6가지가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예, 머리 글자 연결이 되실 거예요. 시신의 가발 유무 확인해라. 시신의 가발 유무를 확인해라. 예, 이게 원시 취득의 핵심 암기법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원시 취득이 아닌 거 골라라. 원시 취득이 아닌 거 골라라. 이거 빼고 나머지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로 가져왔다. 상속으로 가져왔다. 다 승계 취득이죠.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왔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가져왔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다 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리 변경 보시겠습니다. 권리 변경. 바뀌는 게 변경이에요. 권리가 생겨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자, 바뀌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A가 여기 황씨 아저씨가 봉순이한테 집을 매매로요. 이 집을 매매로 팔았다. 그럼 소유권이 바뀌었죠. 소유권자가 황씨에서 봉순이로 바뀌었죠. 이게 주체의 변경이에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체의 변경.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다르게 볼 수 있죠. 이 주체의 변경이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이전적 승계하고 똑같네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두 번째,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하고 질적 변경이 있는데요. 거기 질적 변경에 별 3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적 변경. 예컨대 이 공장을요. 황씨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봉순이가 이 공장을 1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내가 살 거야 이 공장을. 얼마 주고? 10억 주고. 근데 이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요. 불 나가지고 공장을 넘겨줄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생겼어요. 이때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원래 줘야 되는 거. A가 저 봉순이한테 줘야 되는 본래 채무는 뭐냐? 본래 채무는 공장 인도죠. 공장을 주는 거예요. 공장을 인도해 주는 게 본래 채무입니다. 본래 채무. 그럼 이쪽에서 봉순이가 돈을 주면 되네요. 돈 10억을 주고 공장 주고 이러면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공장이 불나버리면 이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돼요. 이 채무가 무슨 채무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된다고요. 손해배상 채무로. 본래 채무였던 공장인도 채무가 불이 나가지고 못 주게 됐단 말이죠.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이행불능. 줄 수 없어. 왜? 불이 나서. 이행불능이 됐다. 이행불능. 불능이야. 불능.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채무는 뭘로 바뀌느냐? 손해배상으로 변질돼요. 그럼 A가 줘야 되는 본래 채무인 공장 인도 채무가 뭘로 변질된 거냐?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채무의 내용이 공장 인도 채무에서 무슨 채무로? 손해배상 채무로 채무가 변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용이 바뀌었다 이거죠. 내용이. 채무의 내용이 공장 인도 채무에서 무엇으로?
돈으로 바뀌었다. 돈.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 이거를 무슨 변경? 내용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내용의 변경.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되는 거는 무슨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계약법 가면 이 논의를 또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옆에 빈출 오답 지문 볼까요?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는 작용의 변경이 아니라 내용의 변경입니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기출지문. 그럼 작용의 변경은 뭐냐? 밑에 있어요. 작용의 변경은 이 집에 B가 1번 저당권, C가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요. 저당권이 두 개 있는 거죠. 1번 저당권 1순위, 2번 저당권 2순위. 이때 이 채무자가 이 빚을 갚아버리면, 이 빚을 싹 갚아버리면, 빚 1억을 변제해버리면 부채 상환 끝났죠.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사라지죠. 부채 상환이 끝나면. 그러면 2번 저당권이 몇 번으로 1순위로 자리를 옮겨가 버리죠. 이거를 우리는 작용의 변경. 2순위가 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로 올라가는 걸 이걸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순위가 몇 번으로 1순위로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를 작용의 변경. 요거는요.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 바로 이건 뭐가 바뀐 거? 내용이요. 내용이 변질됐어요. 내용이 공장에서 돈으로 변질됐죠. 이게 질적 변경. 질이 바뀐 거죠. 질이 뭐에서? 공장에서 돈으로. 그래서 질적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권리의 소멸이 있어요. 권리의 소멸. 공장을 매매로 팔면 얘가 A가 B한테 공장을 매매로 넘기게 되면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파는 사람은 소유권을 잃었지만 얘는 소유권을 잃었어요. 공장이 날아갔죠. 얘는 공장을 매매로 넘겼으니까 소유권이 날아갔지만 인수한 사람은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취득된 거죠. 소유권이 취득이 된 거죠. 그럼 이 매매를 통해서 공장에 대해서 소유권이 얘는 생긴 거고 얘는 잃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이죠. 팔은 사람은 소유권을 뭐 한 거고? 잃은 거고. 인수한 사람은 공장이 생겼으니까 취득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그래요. 상대적 소멸이다. 왜 상대적이에요? 얘 관점하고 인수한 사람 관점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을 매매로 파는 거, 집을 매매로 팔게 되면 봉순이가 이 집을 사왔어요. 공장을 사왔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권리를 얘가 최초로 얻은 거예요? 승계 취득한 거예요? 집을 샀으니까 승계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권리 발생 측면에서 보면 매매로 샀다, 집을 매매로 샀다, 경매로 샀다. 다 뭐냐? 승계 취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변경 측면에서 보면 권리 변경에는 세 가지가 있죠.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집을 매매로 이렇게 넘기거나 공장을 매매로 넘기는 거는 다 뭐냐? 주체 변경이다. 불이 나가지고 돈으로 변상해 주는 거는 내용의 변경. 근데 이거는 주인이 그냥 바뀐 거죠. 주체 변경. 그리고 매매로 이렇게 공장을 팔아 넘기면 상대적으로 소유권이 얘는 상실되고 얘는 얻어지니까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 일어난다. 그래서 권리 소멸 측면에서 보면 매매로 공장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는 거는 뭐다? 이게 상대적인 소멸이다. 그래 결국이요. 이게 매매로 뭐 한 거예요? 집을 샀다. 나 매매로 집 샀어.
요거를 법리적으로 풀어보면, 민법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요. 권리 발생 측면에서는 뭘로? 승계취득으로 이해가 되고, 권리 변경 측면에서는 뭘로요? 주체의 변경으로, 소멸 측면에서 보면 뭘로? 상대적 소멸로 이렇게 이해된다는 얘기다. 결국 이 문맥이 무슨 뜻이냐? 같은 맥락이다. 같은 맥락을 어느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본 거야. 발생, 변경, 소멸 관점에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에 관한 논의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가요. 권리 변동의 원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A로부터 이 B가, 뽕순이가 저 집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그 얻게 되는 과정을 볼까요? 얻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집이 왜 생겼느냐면 뽕순이가 매매로 산 거죠. 매매에 의해서 얘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매매로. 매매가 없었으면 소유권이 안 생기죠. 바로 매매로 얘한테 소유권이 얻어지게 되었죠. 매매로. 근데 얘가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게 매매라고 하는, 이게 매매라는 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르죠. 매매를 계약. 계약만으로 얘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만약 여기가 아버님이면, 여기가 아버지였다. 그러면 여기가 사망을 해도 똑같아요. 사망하게 되면 상속에 의해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에 의해서도 소유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B한테 이 집 소유권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왜 생겼느냐? 권리가 왜 생겼느냐?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을 얘기해라. 얘가 소유권이 생기게 된 원인. 뭐 때문이냐? 매매 계약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뭘로? 상속으로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계약을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 어떤 권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지칭해서 불러요. 법률 행위. 상속은요. 계약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아버님이 죽으니까 이거는 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뭐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일어난 거예요. 법률의 규정대로. 법률이 정한 대로 소유권이 생기게 돼요. 이거는 법률이 정한 게 아니라 계약대로. 계약에 의해서 나한테 소유권이 생기게 되어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발생되는 거, 어떤 권리가 발생되는 원인을 뭐냐? 원인은 이거예요. 계약이나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라고. 계약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권리는 법으로요. 법이 정해서 생기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 매매라고 하는 계약, 아니면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뭐가 생기게 되느냐? 권리가 생기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로 결국은 권리가 생겼어요. 봉순이한테.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생겼어요. 뭐에 의해서? 집을 매매로 사서, 아니면 상속받아서. 요 두 개를 우리는 묶어서요. 요 두 개, 계약하고 법률 규정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총칭합니다. 이 법률 요건이죠.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을 성립 요건 또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요건이 갖춰져야만 뭐가 생기느냐? 법률 효과가 생겨요. 효과가 생겨요. 효과가. 그 효과가 바로 뭐냐? 효과가 의미하는 게 권리가 생긴다 이거죠. 집에 대한 권리가 뽕순이한테 생긴다. 왜? 매매로, 아니면 상속으로. 이걸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률 요건은 그럼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 계약은 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청약이나 승낙으로. 청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너한테 팔게 10억에. 청약을 하고 봉순이가 그걸 10억에 인수하겠다고 승낙을 해야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이 청약이나 승낙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하느냐?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단 논법.
법률 사실이 있고 법률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법률 효과가. 법률 효과는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 권리가 뭐에 의해서 생기느냐? 바로 이거죠. 이거로. 매매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법률 사실로. 청약이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청약이나 아니면 뭘로? 승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얘기. 이걸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나 청약했어. 아파트 청약했어. 나 사겠다고 승낙했어. 이걸 법률 사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계약이 이루어져요. 계약.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두 사람 간에. 그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 근데 법률 요건을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이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래 앞으로 계약 그러면 계약을 했다. 내가 어떤 매매 계약을 했다. 임대 계약을 했다. 계약이죠 다 계약. 그 계약을 우리는 묶어서 부르면 돼요.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법률 행위다. 이렇게 불러도 아무 상관없어요. 같이 섞어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오늘 부동산에서 계약서 썼어. 계약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썼어. 그게 법률 요건 갖춘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한 거예요? 법률 행위를 했다 이거죠. 법률 행위. 그래서 계약 그러면 섞어 쓰셔도 좋습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 요건하고. 다만 구별할 거 이 청약을 한 거. 청약을 한 것만 뭐라고 지칭하느냐? 법률 사실이라고 해서 이 계약하고 이걸 구별해요. 그래서 계약하고 청약은 다르다. 청약은 법률 사실이다. 왜 법률 사실이냐? 계약을 이루는 재료다. 이게 재료. 네, 그래서 여기서 유념할 부분이 이거예요. 제일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 계약을 어디에서는 법률 요건이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법률 행위라고 막 불러요. 이게 결국은 섞어 써도 무방한 얘기예요. 왜냐? 제가 저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학원에서는 여기 강의할 때는 제가 강사예요. 강사고 집에 가면은 아빠입니다. 아빠. 같은 사람을 다르게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래서 계약은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도 좋으시고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그 권리 발생의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원인을 법률 요건 아니면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요 맥락. 법률 사실이 모아져서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고 법률 요건을 갖춰야만 뭐가 생기고요? 법률 효과로 권리가 생긴다 이거죠. 이런 3단 논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요 메커니즘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에 3절에 보시면 법률 사실의 분류가 여기에 전기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법률 사실은 이걸 말했어요. 청약을 했다. 내가 승낙을 했다. 이게 법률 사실이에요. 내가 청약만 했다. 청약을. 근데 아직 매수자가 안 나타났어. 매수자가 살 사람이. 계약 안 된 거죠. 청약만 있는 거지 계약을 아직 안 된 거죠. 왜? 사겠다는 사람이 와서 오케이 해야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법률 사실만 있는 거예요. 아직 매매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요. 이게 법률 사실이에요. 그 법률 사실은 이렇게 청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법률 사실을 342페이지에 보면 도표로 쉽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도해로 정리하면 쉽습니다. 시중에 적지 않은 책들이 여기가 굉장히 난해하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주 간결하게 풀어낼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법률 사실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용태, 두 번째는 사건. 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은데요. 이걸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작게 써주시면. 용태는 내 의지나 내 정신이, 내 의지, 사람의 정신이 관여한 거예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정신이 관여해서 일어난 것, 그거는 용태라고 그래요. 내가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하는 거, 그건 내 의지예요. 내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내가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거, 내 의지죠, 내 정신이에요. 용태입니다. 거꾸로요. 내 의지가 관여 안 한 거, 관여하지 않은 거, 내 의지나 정신이 관여를 안 하면 그건 사건이에요. 이래도 권리가 생길 수 있느냐? 있어요. 내 의지가 관여 안 해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사건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시간의 경과예요. 시간만 흘러도 권리가 생겨요. 네, 생깁니다. 바로 아까 제가 원시 취득에서 소개해드렸던 시효 취득입니다.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20년간 뭐 하면 점유를 하게 되면 시효 취득이 돼요. 남의 땅을. 이건 뭐만요? 시간만 흐르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20년간. 이걸 시효 취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 물권법에서 상세하게 만나실 거예요. 그때 보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개념적인 것만 세우시면 돼요. 시간이 흐르는 거, 시간이 흐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사건이라고 그런다. 그때도 권리가 생길 수 있어요. 시효 취득에 의해서. 그래서 법률 사실은 크게 출발을 두 개로 합니다. 용태하고 사건하고. 요게 뿌리예요, 뿌리. 기초가 되는 뿌리. 다시 그 용태는 두 개로요. 외부적 용태하고 내부적 용태하고. 외부냐 내부냐 이거죠. 외부냐 내부냐. 여기서 내부적 용태는 선의하고요. 선의하고 악의가 있어요. 선의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고, 선의는 어떤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으면 선의, 알고 있으면, 어떤 사정을 알고 있으면 악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학에서 선의하고 악의 개념의 의미, 요걸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 용태는 뭐냐면 외부로 표출한 거예요. 내 의지를, 내 정신을 외부로 드러낸 거. 이걸 외부적 용태. 그 외부적 용태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적법하게 표출한 거. 내 의지나 정신을 적법하게 드러내면 적법행위. 법질서를 어기면 위법행위.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내 의지나 정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질서 안에서 드러내느냐, 법질서를 벗어나느냐. 법질서를 벗어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뭡니까? 계약불이행이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위반했어.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계약 위반한 거. 두 번째는 불법행위. 내가 남의 차를 갖다 들이받았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피해를 일으켰다. 불법행위. 이 두 가지는 다 뭐냐?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는 위법입니다. 법질서를 어긴 거예요. 그 다음 이 적법행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두 개로.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이 부분이. 본인이요. 행위자 본인이. 이거는 다 보시면 행위자가, 어떤 행위자가 의지를 가지고 한 거죠. 의지를, 정신을 가지고. 적법하게. 이 적법하게 표출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컨대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거. 취소를 했다. 이게 의사표시 hon고예요. 계약을 해지하는 거. 계약을 뭐 하는 거? 해지하는 거. 이것도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내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나 소유권 포기할 거야. 이것도 의사표시 하는 거야. 소유권을 뭐 하는 것? 포기하는 거. 이게 다 의사표시입니다. 내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쪽에 반대편은 의사표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의사표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조금 생경한 표현,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준자에 동그라미 하나 딱 치시면 내용이 들어오세요. 준법률행위. 예컨대
이런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요. 둘이 A하고 B하고 둘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럼 이쪽에서 집을 주고 여기서 돈을 주고. 이게 매매죠. 집 주고 돈 넘겨주고. 이게 매매인데 돈을 안 줘 이쪽에서. 약속대로 잔금을 안 준다. 이거 계약 위반이죠. 채무불이행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했어요. 위에서. 얘가 계약 위반했다.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때 이 집한 매도인이 얘한테 왜 돈 안 주냐.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최고장을 보내요. 최고장을. 보름 안에 잔금을 송금해달라. 이걸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장. 안 주면 보름 안에 돈을 송금 안 하면 해제할 예정입니다. 해제한 거예요. 할 예정입니다. 해제할 뭐라고요? 해제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해요.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해제한 거요?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할 예정이라고. 예정이라고 이 주인이 의사를 내 의사를 이분한테 알린 거예요. 의사를 알린 거예요. 의사를. 어떤 의사를? 보름 안에 안 주면. 보름 안에 잔금을 납부 안 하면 뭐 할 거라고요?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준 거죠. 이거를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요. 의사의 통지.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해제할 거라는 거죠.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할 예정입니다라고 그런 거죠. 해제한 거 아니라고요. 비슷한 예로 핸드폰 요금 안 내면 요금 어떻게 결제가 미뤄지면 저쪽에서 통신사에서 연락이 오죠. 이번 주말까지 잔금 얼마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이번 주말까지 납부 안 하면 뭐 하겠다고요? 해지할 예정입니다. 통화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의사 통지예요. 해지한 게 아니죠. 할 예정이라고. 근데 돈을 안 넣었다. 이 매수인이 돈을 또 안 넣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최고장 또 와도 돼. 또 와도. 최고장 마지막 최후 통첩 또 해도 되죠. 그래도 안 주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해제해버립니다. 이제 해제를 해버려.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계약은요. 이 매매 계약은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해제한 걸 뭐라고 그래? 이게 의사표시라고 그래. 이게 의사표시했다. 해제를 하기 위해서 최고장 보낸 거. 이 최고장 보낸 걸 뭐냐? 이게 준법률이에요. 의사 통지를 한 거예요. 최고장 보낸 거. 그래서 최고장을 보낸 요구하고 최고장을 보내서 해제할 거다. 해제할 예정이라고 한 거. 이건 아직 의사 표현을 안 한 거야. 통지만 한 거예요. 보름 안에 안 주시면 보름 안에 잔금을 납부 안 하면 해제할 예정이라고 한 거지 해제한 게 아니라고. 해제는 언제 한 거야? 이때 한 거야. 이때. 그래서 해제한 의사 표시하고요. 최고장은 다른 거야. 바로 이 최고를 한 거야. 최고를 한 걸 우리는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 의사의 통지. 그게 바로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요 의사의 통지를 우리는 표현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표현행위를 했다. 어떤 표현을요? 2주 안에 보름 안에 안 주면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할 예정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통지를 한 거죠. 통지를. 하지만 아직 뭐는 안 했어요. 의사표시는 안 했어요. 왜? 해제할 예정이라고 한 거예요. 해제한 게 아니니까. 이게 해제한 게 여기 이게 바로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래서 해제하고요. 최고장 보낸 건 다르다. 최고장 보낸 거는. 이거 구별 꼭 해주셔야 된다. 여기. 다시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하고요. 사실행위로 나눠요. 사실행위. 이 부분이요. 준법률행위가 여기서 중요한 출제 타켓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 3개 합니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하고 대비가 된다. 의사표시는 내 의사를요.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의사를 표출한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의사표시 아직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의사표시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 아직. 최고만 한 거지. 최고만. 밑에는요. 사실행위를 한 거야.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뭐냐면
무주물을 선점했다. 선점 어떻게 한 거예요? 고기를 잡은 거예요. 고기 낚죠? 낚는 게 바로 사실행위. 고기 잡을 때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고기만 낚으면 되는 거죠. 말을 해서 의사표현하면 이거죠. 이건 의사표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고기 잡은 거예요. 그 다음 가공을 했어요. 가공.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10시간째 일을 해서 옷을 만들고 있다. 제품 만들고 있죠. 사실행위. 옷 만드는 게 사실행위. 이거 의사표시해요? 안 하잖아요. 아무 말 필요 없어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 이게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그 다음 유실물을 습득했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 이거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그 다음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것도 무슨 행위? 사실행위.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는 것, 누구하고 상담하는 것도 무슨 행위? 사실행위. 공부하는 것도 그럼 뭘까요? 공부하는 것도 사실행위. 공부하는 것도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의사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책 보면 되는 거죠. 사실행위. 공부하다 조는 것도 사실행위. 사실행위. 술 먹는 것도 무슨 행위? 사실행위. 이게 다 사실행위예요. 이걸 몽땅 묶어서 우리는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준법률행위의 특징은 의사표시와 달리 의사표시를 안 한 거야 아직.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두 개가 있다. 표현행위. 표현행위 하나, 두 번째는요 사실행위. 둘,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 그래서 적법행위는 의사표시하고요 준법률행위로 판이 쪼개진다. 그 준법률행위는 다시 몇 개로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눠진다는 점. 여기가 맥락이 있습니다. 출제 맥락. 다음 중 준법률행위를 골라라. 준법률행위를 골라라. 그럼 뭐 고르면 돼요? 표현행위나 사실행위. 이 중에 하나 들어가면 고르면 되죠. 바로 최고한 거. 최고장을 보낸 게 바로 대표적인 준법률행위의 대표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도 기타 등등. 선점, 가공 이런 것도 다 뭐냐? 사실행위에 들어가니까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위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내가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려고 나갔다. 나간 거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나간 거니까 용태죠. 마트에 가서 상품을 사려고 하는 거는 외부적 용태입니다. 외부적 용태. 그럼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거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적법행위죠. 적법행위. 그래서 거기서 맥주하고 고기하고 라면을 샀다. 의사표시한 거예요. 이 의사표시한 거죠. 그럼 이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내가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짜장면이 제 시간에 안 온다. 안 와서 전화로 독촉을 했다. 독촉한 게 바로 준법률행위.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학습 포인트는 준법률행위와 여기 의사표시를 구별 지어 주시는 것. 그 준법률행위에 투 타입이 있다는 거,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가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은 학습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출 오답지문 보시면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빈출 오답지문 342페이지 보시게 되면 최고, 선점, 습득, 가공은 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뭐냐면 이렇게 의사표시를 깔고 들어가는 거. 취소를 하든가 해제를 하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법률행위라고 그래 이걸. 법률행위. 특징은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 내 의사표현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법률행위예요. 근데 여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반대말은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의 반대말은 법률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빈출 핵심 지문 보시고 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빈출 핵심 지문.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건물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은 모두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 맞죠. 두 번째. 가옥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주체가 바뀐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전적 승계,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죠. 세 번째, 이행의 최고는 최고장을 보낸 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준법률 행위에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 24의 정답. 거기 써보실게요. 24의 정답. 다음 중 준법률 행위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나아가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다는 거죠.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이걸 여기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학습 대비가 되겠다. 앞으로 나올 부분. 네 번째요. 무주물 선점, 유주물 습득, 점유권 취득. 점유를 취득하는 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점유하면 되는 거죠. 가공, 옷 만드는 거죠. 옷 만드는 거 말이 필요 없어요. 매장물 발견, 최고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에 들어가요? 준법률 행위다. 거기 별표할게요. 3번하고 4번에 별표하실게요. 그 다음 5번. 시간의 경과는 법률 사실 중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뭐에 해당됩니까? 사건에 해당한다. 그 다음 6번. 해제, 계약을 해지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하는 거. 채무, 빚을 면제시켜주는 거. 부채 탕감하는 거죠. 취소. 그리고 소유권의 포기는 몽땅 다 뭐냐? 법률행위다. 왜? 의사표시를 깔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 주문이 되는 부분은 4번하고요. 4번하고 6번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 권리 변동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거는 수시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답변을 통해서 강좌를 이렇게 상호작용이 매끄럽게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수시로 들어오셔서 필요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